이후부터는 1960년대 이후로 넘어가면서 사실 지난번에 송원 선생님하고 할 때 시대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았었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60으로 딱 나누고 70으로 나눈다는 게 뭐 사실 부정한 거잖아요. 어떤 그 사건이 뭐 이렇게 겹칠 수도 있고. 그래서 60년대 이후로는 저는 그때 당시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 한일국교 정상화에 대한 이야기 했었고, 그리고 송현 선생님께서도 60년대에서는 그때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뭘 잘랐습니까? 경제개발 5개년 계획하고 뭐 그런 걸로 기준을 하셨었어요. 어떤 걸로 기억하거든요. 어쨌든 역시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번에 이제 얘기할 것은 상당히 좀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 아내는 이건 얘기하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앞서서 얘기했던 것들을 끌어당겨 오면 예를 들어서 성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어떤 기술적인 부분, 지금 왼쪽 그림에 이 계단실 윗부분에 이렇게 곡면으로 이렇게 돌아간 부분 다 유리인데 이 설계 아닙니다. 실제로 지어지지는 않고 이렇게 지어지지는 않았어요. 저걸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생각을 안 하셨던 거였죠. 그리고 이 건물에서는 예를 들어서 앞부분에 튀어나온 발코니를 어떻게 받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짓고 난 뒤에 이게 처지기 시작했는 거예요. 그래서는 전봇대를 가져와서 잘라가지고 전봇대를 이제 받쳐서. 그때 당시에는 다른 기술이 없었으니까 중앙산업이라는 곳에서 소독의 기술을 받아들여서 전봇대를 이제 콘크리트로 나무 전신주에서 콘크리트 전신주로 바꾸고 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전체가 산이 막 이렇게 얼판이 되니까 나무를 다 잘라서 쓰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금지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콘크리트 전신주가 들어왔는데 그걸 이제 여기 잘라서 썼다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했죠. 한번 얘기했던 것인데 기능과는 관계없이 어떤 탑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그죠. 오른쪽 그 스케치에는 없지만 왼쪽의 모형에는 이렇게 약간 그 무슨 꽃이죠? 꽃에 이렇게 꽃봉오리 올라가는 그 빨간색 그 뭐 나팔꽃인가? 뭐 그거 그렇게 생긴 건데 하여튼 뒤에는 이제 해석은 또 다르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또 올라가 있고 그리고 아까 전에 또 이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생긴 건물이 그 당시에 한옥들 막 이렇게 있는 사이에 하나 탁 쏟아 있으면 얼마나 이게 돋보이고 뭐 돋보인다 그러면 되게 긍정적인 거고 튀어 보일 수 있다. 그죠? 객관적으로 정말 신기했을 거예요. 이런 형태가 어디서 나왔을 것인가. 김정호 선생님은 여기 이제 지금 이 밑에 있는 두 줄의 글이 되게 이렇게 읽을 때마다 다르게 해석이 되는데 건축은 인체와도 같다. 이 건물에 대한 해석에서 이걸 다시 또 한번 이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볼 기회가 있을 거고 그다음 밑에 건축은 공간 예술이다. 아까 전에 우리가 그죠? 어떤 건축의 지붕이라는 어떤 요소가 중요하냐 그분 박용수 선생님 말처럼 아니면 공간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이냐. 근데 김중호 선생님은 본인의 글인지 혹은 누군가의 글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이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이게 이제 그 서산부인과 건물의 평면도인데 되게 이제 직선은 오른쪽 위쪽 이렇게 구석으로 있고 나머지 다 곡면이에요.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일단 기술적으로 이 벽면을 만들었을까? 이게 쪽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유리를 만드는 과정에서처럼 이것도 역시나 콘크리트라는 것은 액체를 갖다가 붙여서 만드는 거라서 틀을 만들고 거기에 부어야 되는 거거든요. 직선이면 판을 그냥 붙이면 되는데 곡면은 다 쪽늘을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걸 또 터지지 않게 이걸 다 세퍼레이터라고 하기도 하고 타일하기도 하는데 적절한 간격도 유지를 해서 벌려줘야 되고 벌어지지 않게 또 양쪽에서 모아주기도 하는 그 두 개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거를 이 곡면 따라서 다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고는 부어서 붙이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곡면으로 했을 때 가구들은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 가구를 이렇게 배치하면 뒤에 벽이 곡면이라서 중간이 뜨든가 옆이 뜨든가 이렇게 뜰 건데 그런 것들. 그리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 형태가 이제 산부인과라는 어떤 기능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여성의 생식기와 남성의 생식기관을
여기에 이제 넣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제가 되게 그것이 저를 불편하게 만든 하나의 이슈입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이걸 읽지는 않을게요. 각자 읽어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김중업 선생님 밑에서 일하던 분이 이제 증언을 한 거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누군가가 인터뷰를 해서는 자, 이 이제 앞에서 나왔던 이 모양을 이 예를 들어 글 쓴 사람이 A라는 인물이 이거는 생식기야. 남성과 여성의 생식기야. 왜냐하면 산부인과거든. 김중업 선생님은 이런 분이야. 왜? 증거 있잖아. 이 증언이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역시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거를 그래. 김중업 선생님의 직원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건 맞지가 아니고 김중업 선생님은 혼자서 스케치를 하고 모든 걸 혼자서 만들고 난 뒤에 야도 아니고 그냥 던지고 갔어요. 사무실에. 그러면 직원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시시설계 도면을 그리는 거예요. 자대고 이걸 갖다가 직선을 그리고 선생님은 이렇게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여기서 보면은 마치 이분은 자기가 이거 당연한 거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김중업 선생님이 이걸 그렇다고 직원들한테 얘기하지도 않는 사람이고 이번에 서산부인과 병원은 말이야 컨셉은 이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전후 상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유기적으로 전체를 해석하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만 딱 보면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게 된다. 근데 그리고 잠깐만. 그리고 이제 정인아 선생님도 저는 이제 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선 그 형태에 있어서 굉장히 독특해 보이는데 그 육중한 볼륨은 건물에 강력한 남성적인 힘을 부여하고 또한 성적인 메타포르죠. 이제 여기서는 더 나아갔어요. 뭐냐면은 보통은 약간 해부학적인 얘기를 한다든가 이거는 그냥 생식기다. 여성의 뭐 어느 부위고 남성의 어느 부위라 이게 어느 부위다고 얘기를 하는 해부학적인 혹은 생리학적인 수준에서 멈췄다면 이분은 아예 대놓고 성적인 메타포를 제공한대.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 심리를 분석해보고 사실은 그래요. 심리를 분석해보고 싶기도 하고 이렇게 쓰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거를 자기의 뭔가를 투영하는 것인가. 보통 이걸 이제 비평해서 얘기를 하면 그 저자하고 상관없는 해석적 관점이라고도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투영을 하는 거죠. 자기를 투영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첫 번째도 아까 뭐 이건 윤수 건축가님의 그 이야기가 뭐 터무니없이 나와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뭐 김중업 선생님은 뭐 이렇게 자기 혼자서 다 오롯이 자기 혼자 건축 설계안을 다 만들고 그 나머지는 이 실시 설계에 있어서만은 그 사무소에서 그 직원들이 했을 것이다. 그리고 거의 그 당시로서 그거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희 그 다른 건축가들도 거의 그랬을 거라고. 그다음에 특히 건축이나 예술가들이 그 누리고 있었던 그 지식인으로서의 위치, 사회적인 어떤 권위를 생각했을 때는 감히 밑에 있는 직원들이 그것을 이랬으면 좋겠다라든가 뭐 이런 어떤 그 의견의 교환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좀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이든 대상이 만들어졌었을 때 그것을 첫 번째 보는 사람이 이제 첫 번째 비평하는 사람은 저자이고 저자가 자기 셀프를 비평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구축하거나 첫 번째 관람자거나 뭐 이런 어떤 입장에서 그것을 접근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 그거를 우리가 그 아까 바른 건축이라는 단어가 왔듯이 비평에서도 과연 그럼 바른 비평이라는 것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얘기의 그 실마리는 뭐냐면 비판적인 것은 해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평을 얘기할 때 비판이라고 하는 게 상대적인 어떤 그 자기가 살았던 어떤 시간을 투영을 하면서 그 대상을 다시 투과해 보는 건데 당연히 해석은 필요합니다. 그 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어떤 환경과 문화적인 토대 안에서 그 사람이 어떤 의도에서 이것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건 정말 해석적 관점이죠. 그
해석적 관점이고 대신 이제 비판적 관점이거나 비평적 관점은 그걸 저는 뛰어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있어요. 제2의 창작이다. 예, 그거는 제2의 창작이고 하지만 그것이 당연히 이게 정설로 우리가 팩트로 인정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비평이나 비판적 관점은 그 상대적인 어떤 다른 것이 없으면 그것은 그러니까 상대적인 다른 것이라는 거는 반대 의견도 그렇죠. 있고 사실일 여러 수도 다른, 있고 여러 다른 의견도 발달 있어야 의견도 되는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없이는 이거는 비판도 아니고 비평도 아니고 그냥 말하는 것뿐인 거죠. 그냥 겉으로 그냥 발설한 것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거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것은 하나의 의견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서술할 수는 있지만 이것과 반대되는 의견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꼭 반대가 아니더라도 다른 의견이 있어야 된다. 지금 이제 문제는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그 수리산방에서 나온 서산부인과 그 책에 보면은 이제는 막 극단으로 가는 것이 서양에 있는 이런 남성의 생식기 모양의 평면을 가진 건물 혹은 여성의 생식기 모양을 가진 건물들을 막 나열을 하면서 막 그쪽으로 막 나아가는 거예요. 분석을 해가지고는. 이거는 사실은 서산부인과라는 어떤 건물이 가진 어떤 가치가 이렇게 어딘가에 있으면은 격가지를 막 쳐가지고는 여기가 아닌 거죠. 얘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막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거는 잘못됐다고 봐요. 왜냐면은 이렇게 얘기하려면 이렇게 가는 게 맞는지를 우선을 얘기를 하면서 이게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어떤 연구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제가 의심하는 것이 우리 선배 누군가가 혹은 누군가가 이게 어떤 모양이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그건 맞는 거고 일단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맞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제 가는 거죠. 그 발설에 대한 것이 참 그래서 위험한 물론 이제 글이라고 해서 안 위험한 건 아니지만 저는 그게 그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록 방식이나 아니면은 그걸 수용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오류나 오해가 많이 남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 문화나 그다음에 정치, 그다음에 사회적인 어떤 컨디션에 따라서 이것을 아까 얘기하신 대로 정권의 이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도 있지만 특히나 예술과 문화는 거의 대중적인 판단을 80년대 이후에는 거의 전폭적으로 수용하기 때문에 그 수많은 대중이 그 컬트한 그러니까 추종하는 어떤 것이 마치 정설처럼 돼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저자 왜곡이라고 하는 그 원전 왜곡을 굉장히 많이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비평가들이 가지는 어떤 힘들 그러니까 비평이 그러면은 이 시대의 비평이 뭐냐라고 하는 지점을 또 건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건 나중에 저희가 좀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갈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그것도 프로 연구자의 몫으로 남기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70년대인가에 건축 비평에 대해서 누군가가 쓴 그 특집 기사들이 있었어요. 그 공간 잡지에서. 그래서 여러 명의 사람들이 건축 비평의 문제가 현재의 건축 비평이 어떠며 앞으로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좀 그런 식으로 특집 기획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앞선 이 얘기들을 약간 의심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는 역시나 이제 김종호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작업을 했다는 것을 봤었고 여러 사료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이 글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조인철 선생님과 건축사 97년도에 나왔던 97년 3월에 발표되었던 김종호 선생님과 조인철 선생님의 그 대화가 7편인가 8편에 걸쳐서 인터뷰 김치원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증언을 직접 본인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건 어떻게 그런 증언하셨나요? 그러니까 이 인터뷰하는 사람이 선생님의 작품에서 이런 뭐 남성 성기를 많이 숭배했다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서산부인과 외환은행 계획안 같은 경우에 직접적으로 그런 것도 있고 한데 샤머니즘과도 연관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이제 얘기하시는 게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내 작품에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거야. 그건 일부러 뭐 내가 그런 것을 꼭 조작하려고 한 건 아니고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것하고 유관한 작업이 나오는 거지. 이게 이제 물론 이것도 이제 글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지만 이 사실 어떤 형태를 늘 염두에 두고 그걸 내가 그래야지 하는 경우는 되게 드물어요. 건축 작업을 하면서.
왜냐면 이게 나는 이번 시기는 한 10년은 한 파란색 써야지. 피카소 뭐 예를 들어 그죠? 푸른색 시대라고 해서 전체가 푸른빛이 돈다든가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서 뭔가 바뀌고 이런 것 자체가 건축은 되게 힘들거든요. 인위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근데 어쨌든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던 그 한국성에 대한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경 선생님의 어떤 그 비평 글에서도 있었지만 샤머니즘이나 지방색, 향토색이라는 것이 혹은 이 배다른 형제였던 김광화 선생님으로부터 영향 혹은 북한에 있었다는 그 어떤 그 거성 문화에서의 영향 갖다 붙이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것들이 종합적으로 해석이 되면서 이걸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야지 어떤 그 전체에서 하나의 작업, 개별 작업에 이런 모양이 나타났다.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그 수산부인과 건물 왼쪽에 있는 그 꽃봉오리 같이 생긴 저 모양을 가지고 또 여성의 성식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거는 주택에도 아까 전에 얘기했던 주택에도 나타나고 예술회관에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면 예술회관에 있는 그 모양은 왜 예술회관하고 아무런 그 연관도 없는데 그걸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런 거에 대해서 한창호 주택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 사람은 뭐 산부인과 의사도 아닌데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이제 저는 이 저기 평면도를 봤을 때 그 외부 모양도 좀 되게 흥미롭지만 내부 구조도 좀 흥미롭거든요. 근데 단순히 남성과 여성의 생식기를 그 구조적으로 이렇게 재현했다면 아니면은 그 재현한 것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그냥 재현이기만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이 공간이라는 게 결국에는 사람의 움직임과 정서를 창조하는 공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랬을 때 이제 이런 정말 실제하는 이런 어떤 공간 이렇게 이제 뭔가 이렇게 굉장히 그 곡선이 되게 많은 형태의 공간인데 이런 공간이 있었을 경우에 정말 여기서 아이를 낳고 그리고 이후에 회복 기간을 갖는 여성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방문하는 어떤 그 남성의 입장에서 이 공간이 어떤 정서적인 역할들을 했을까? 그게 저는 오히려 좀 되게 궁금한 중요한 것 같아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좀 그러니까 이런 성적 메타포 뭐 이런 얘기하는 이 외에도 이 공간이 어떻게 쓰여졌을까? 사람들 여기에서 어떻게 느꼈을까? 이런 걸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밸런스가 한쪽은 엄청나게 많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한쪽은 거의 극소수라 가지고 이 비평 자체가 사실은 되게 이렇게 균형을 잃고 있지 않나. 딱 이 사례만이 아니고 다른 사례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게 너무나 만연하다는 거죠. 지금 전체적으로. 계단 대신에 램프를 활용했다라는 거. 그러면 그게 의사가 이제 주문을 했던 게 예. 그러니까 침대에서 이제 이동을 해야 네. 되는데 그 전에는 이제 이런 개념이 없었으니까 계단으로 이동하고 뭐 이런 게 너무 불편해서 램프를 꼭 이렇게 경사로를 만들어 놓으라 이런 주문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들었다고. 저는 이런 지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건축 비평이라고 하는 게 건축 비평은 뭐 건축은 공간 예술이다 우리가 흔히 많이 듣는 얘기가 그렇잖아요. 뭐 예술을 뭐 지금 그렇다고 해서 뭐 실용과 비실용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저는 건축에 있어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기능적인 면에 대한 비평적인 관점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우선돼야 된다가 아니라 그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그것을 어떻게 미감으로 그러니까 공간적인 그 미감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지가 결국은 어떤 예술적인 측면을 건드리는 거 아닐까. 왜냐하면 특히 병원과 같이 실용을 위주로 하는 병원, 뭐 그다음에 뭐 학교, 뭐 그다음에 몇몇 개의 그 실용을 위주로 하는 그런 공간들이 있죠. 거기에 하나의 또 공간이 감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미적인 판단으로서 그 공간을 해석한다면 그거는 정말 오류가 너무 심한 것이고 저는 그것도 건축가의 작품인지에 대한 어떤 특히 뭐 예를 들면 학교나 공공시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뭐 아까 얘기한 감옥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교통 지하철 뭐 스테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쩌면은 비장소에 가까운 그 어떤 공공공간에 가까운 그런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건축가들이 그것을 대할 때의 어떤 그 자기
건축적 관점을 투여하는 거 이런 것들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예, 굉장히 좀 예, 그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지점이 있어요. 물론 이제 거기에서 그래서 서산부인과가 그 자리매김하는 것이 이게 뭐 어떤 남성의 성기든 아니면 여성의 성기든의 이 어떤 표현이 아니라 이게 병원이라고 하는 굉장히 실용적인 그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짓기 쉽지 않은 그 개인의 그 병원을 지을 때 네모 반듯하게 그냥 있는 재료를 가지고 지은 것이 아니라 무언가 계속 어떤 감각적 투영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그 공간 미학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것에 대한 분석이 지금은 아직은 없다라는 게 정말 아쉬운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더 확장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드러내고 싶은 것은 이런 거예요. 이제 건축 혹은 미술을 비평을 하면서 이걸 남성적이다, 여성적이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과연 옳은가? 시대적으로도 옳은가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시작부터가 그게 옳았는가 하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은 왜 그것이 저는 이제 늘 궁금했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남성적인 공간이야. 남성적이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사실은 그 어렵게 말하면 교조적인 거죠. 지시를 해가지고 주입식 교육이 되는 거죠. 저게 왜 남성적이지가 아니고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저런 거를 남성적이라고 하는 거야라고 가르치는 거지. 그래서 계속 주입이 되다 보면은 나중에는 저건 남성적인 거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서양에서도 이런 말이 많았나 봐요. 찾아보면은 지금 이 글도 2020년 3월 11일 글이거든요. 커브드라고 하는 블로그 상당히 유명한 블로그인데 여기에도 It's time to stop describing species as masculine or feminine. 그러니까 남성적인 공간을 가지고 남성적이니 여성적이니 그렇게 얘기할 시대가 이제 그만둬야 된다. 이 짓거리 좀 그만하자. 재밌는 게 방금 전 그 말씀하셨을 때 미술에서도 사실 저희가 지금은 거의 그런 비평을 안 쓰죠. 그런 비평어를 안 쓰죠. 조각 같은 것도. 예, 조각뿐만 아니라 뭐 디자인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단어를 더 이상 이제 쓰지는 않는데 예전에 자동차 광고를 보시면 남성적인 디자인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뭐 그런 어떤 그 직선에다가 가는 뭐 선이 아니고 뭐 큰 긴 선 뭐 이렇게 그런 게 있으면은 남성적이라고 생각하고 왜 그게 남성적이냐고 물어보면은 몰라요. 없어. 그냥 남성적인 거야 그게. 그리고 곡선적 그러면은 그게 곡선이 그럼 여성이 쭉 길게 쓰면은 남성적인 여성인 거야? 근데 그게 이제 예를 들면은 그게 예전부터 있었던 그 미술사에 있어서의 양식사를 썼던 우리 뭐 어른들이 계시죠. 그런 취하기는 어렵지 않아요. 일본에서 누군가가 얘기했던 거를 한국에서 누가 들고 들어와가지고 계속 복붙하고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훨씬 더 그런 어떤 비평 언어에서도 여성적, 남성적이라고 하는 젠더적 어떤 발상이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생태적으로도 사실은 그것을 엄격하게 구분을 해서 그 역할 분담을 나누려고 했던 거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우리한테는 걸러지지 않았고 지금 시대에서는 그렇게 뭐 얘기는 하지 않지만 굉장히 조심스럽게 예를 들어서 뭐 작가가 선택하고 있는 방향성이 여성성이 드러난다라고는 쓰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선에 의해 판단이 아니라 그 전체적인 작품이 뿜어내는 아우라나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 거죠. 뭐 좀 아기자기하고 색깔 많이 들어가면 여성적이라고 얘기하고, 그죠? 네, 그런 문제가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뭐 얘기하자면 사실은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이런 것들이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오늘도 이제 뭐 마트 주차장에 여성 주차 구역에 좀 주차를 했는데 왜 여성 주차 구역은 핑크색이야? 그리고 왜 지하철에 그거는 해외에서 비판이 됐었어요. 네, 맞아요. 한국에 이런 사실 이렇게 되고 있다고. 왜 여자라고 핑크색이냐? 그리고 화장실에 가면 꼭 여자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왜 여자는 빨간색인데? 왜 여자들이 빨간색 이렇게 다른 걸 잘 못 보니까 빨간색으로 눈에 띄게 해야 되나? 아니요, 그것보다는 그런 거. 재밌는 게 그래서 선택한 게 그 다음 색깔이 보라색이에요. 난 그게 더 웃긴 거야. 근데 뭐 어쨌든 재밌는 얘기예요. 깊게 들어가진 않겠지만 하여튼 외국에서는 왜 여성 주차 구역이 넓어야 되냐? 여성은 운전을 잘 못해서 주차를 잘 못하니까 당연히 넓어야 되나? 그죠? 여성들이 직접 그걸 질문을 해야 되는 건데 사실은
네, 하여튼 뭐, 그 정도라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문제들이 이때의 이제 작업에서 작업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좀 굳건하게 다져진 어떤 경향 있습니다. 65년에 12월 18일 한일국교 정상화라는 게 엄청난 큰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한일국교 정상화를 밀어붙여야 됐던 거는 사실 경제적인 이제 원조가 필요했었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그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국교를 맺어야 되고 아직 국민들한테는 그 상처가 이제 아무르지 않았는데 쉽게 말하면은 근데 이거를 한다고 또 전국적으로 막 몇 년간 데모가 정말 어마어마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박정희가 들고 왔던 것이 이제 그 뒤에 이제 제가 파란색으로 적어놨던 것이 민족적 민족주의 제3공화국 들면서 이제 그런 말을 쓰기 시작했었고 윤보선 그때 당시에 이제 상대 라이벌에 이제 맞서서 들고 온 개념이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67년 넘어가서는 이제 좀 사라졌다가 74년 유신 체제로 넘어가면서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또 이렇게 들고 나와서 계속 이제 이어진 어떤 그런 게 있었다.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런 정치적인 어떤 이런 그 프로파간다 그래야 되나 어떤 이런 주장하고 뭔가 개념을 드러낸 것이 그냥 정치뿐만이 아니고 이게 내려와서는 이제 문화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민족주의 건축이 되고 이게 민족주의가 뭐냐 이렇게 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또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제 우리를 막 식민지에 핍박하고 막 이렇게 괴롭혔던 나라인데 쉽게 말하면 그 나라하고 다시 정상화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돈을 받아서 우리가 뭔가 뭐 해야 된다는 게 이게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지. 안 받을 수는 없는데 이제 이게 핫포테이토인데 뱉기는 입에 이미 가득 차가지고 뱉기도 힘들고 삼키기는 너무 커서 근데 뜨거워 죽겠는 거예요 지금 입안에서. 이게 이제 어떤 거였냐면 당시에 이제 건축뿐만이 아니고 디자인계에서도 일본에서 엄청나게 뺏겼다는 거예요. 모든 디자인이나 이런 거. 왜냐면 이게 중요했던 이유가 수출이 엄청나게 중요했던 시기였는데 수출을 하려면은 이게 물건들의 어떤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디자인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포장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졌었고 한국의 제품들을 공업화해서 뭔가 공장에서 생산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그것을 팔려니까 이제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인력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이제 일본 가가지고 그대로 뺏겨오는 거죠. 지금도 많이 뺏기긴 하는데 그때는 엄청나게 뺏겼던 거예요. 건축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일본을 미워하는 한편, 그죠? 한편으로는 또 반대편에서는 열심히 또 뺏겨.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딜레마인 거예요. 그래서 뭐 67년 대선이 있었는데 4공화국 때 민족적 민주주의는 다시 부상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제 금성이 그때 만들어지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세탁기, 뭐 텔레비전 뭐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데 이런 뭐 우리 이제 예를 들면 백조 세탁기가 이제 여기에 이제 뭐 그런 장유동 이거 관련해서 얘기도 했었죠. 이런 디자인들이 거의가 다 일본에서 가져온 그런 디자인이더라. 그래서 역시나 건축뿐만이 아니고 그 민족주의라는 것 전체가 이 모든 창의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는 다 영향을 미치더라. 그래서 이게 국민의 집단적 기억이 재현된 것이, 그러니까 자의적인 것이라기보다 정권이 규정한 한국성을 표현한 이데올로기 선전 수단이 되었다, 이었다. 이건 일본도 마찬가지였고 나치가 지배했던 독일에서도 마찬가지였고 뭐 포르투갈, 스페인, 뭐 프랑스 독재가 있었던 나라에서는 다 이런 게 있었다. 근데 이제 이 얘기도 사실은 이제 요 챕터만 딱 따로 뜯어서 보니까 진짜 다 그랬을까 하지만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죠? 사실은 이 경계가 약간 애매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이 민족 자체적으로 우리가 한국의 정체성을 되게 아쉬워하고 목말라하는 그런 일제 시기를 지나서 막
발현하고 이렇게 뭐 표현하고자 하던 시기와 이게 제대로 되지 않고 그냥 바로 이제 군부 독재로 넘어가다 보니까 자의와 타의가 좀 이렇게 막 섞여 있지 않나. 너무 한쪽만으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게 저의 생각이긴 한데 저는 아마추어 학자니까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앞서 얘기하셨던 이제 세종문화회관 관련된 얘기로 들어가는데 저는 사실 이때부터가 음. 저의 기억에서 굉장히 각인된 어, 제가 광화문을 되게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 중학교 때. 그래서 세종문화회관에 거의 그때는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KBS 교향악단의 클래식 연주를 듣고 근데 사실 그게 우리가 상상하는 그 부르주아일 수도 있지만 지식인 그 인테리 예, 그렇죠. 그 인텔이 신흥 지식인이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그 신흥 지식인의 모습과 같은 거를 굉장히 어린 시절에 그것들에 대한 로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아파트에 살았고 그것도 굉장히 고층 아파트가 이제 처음 나오는 시기에 그 아파트에 살았기 때문에 어쨌든 그 정서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흔히 얘기하는 지금처럼 이 집처럼 뭐 2층집 양옥에 대한 어떤 로망이 있었던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아파트에 처음 살던 사람들은 인테리로서, 그러니까 서울시의 인테리로서 신흥마치 그 뭐 귀족주의는 아니더라도 뭔가 그 지식인으로서의 어떤 중산층, 뭐 중산층일 수도 있고 짝코대에 나왔던 예. 이거였어요. 그런 거가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대표적인 이미지가 바로 세종문화회관. 예. 이 이제 광화문이 지금도 이제 시끄러져 있는데 뭐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근데 광화문은 사실은 김종필이 박정희 밑에서 전국의 그 서울 시내였겠죠 그 미술대학교 학생들한테 조각상을 석고로 만들어 가지고는 그 성현들 뭐 예를 들면 장군이니 뭐 유명한 역사에 나온 유명한 사람들 동상을 막 이렇게 학생들이 만들어서 그 주변에서 쭉 세웠단 말이야. 그러는 뒤에는 폭풍인지 와가지고는 또 다 쓰러져가지고 부서지니까 그 이제 새로 수습해가지고 한 게 지금 이제 현재 예를 들어 이순신 세종대왕들이 막 들어서기 시작하는 건데 이제 민족주의를 막 내세우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뭔가 본받을 뭔가 사람을 만들고 온갖 저는 이제 의심하는 게 온갖 전국에 퍼져 있는 그 뭐 연력 기생이 뭐 이렇게 깍지 끼고 뛰어내렸다는 둥 뭐 이런 것들 모든 얘기들의 상당 부분이 다는 아니겠지만 박정희 때 좀 만들어낸 거 아닌가 좀 적어도 증폭된 부분이 있지 않나 그 뭐 어디 사료가 나와서 뭐 얘기한다면은 믿겠는데 근데 그런 게 아닌 경우도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보이는 거는 이제 세종문화회관하고는 이제 다르고 세종대왕 기념관이에요. 공릉에 있는 세종대왕 홍릉에 있는 기념관인데 이게 65년도 동아일보에 나오면서 김종업 선생님이 설계를 그 전부터 했었고 지금 나오는 그림은 김종업 선생님의 설계 아니에요. 이걸로 지어지기로 돼 있었어요. 박정희가 그때 당시에 이제 5대 공약인가 해서 국립극장, 그다음에 세종기념관, 그다음에 국립박물관 뭐 이렇게 해서 중요한 어떤 민족 정기를 흠집시켜서 그걸 이제 그 시설들을 컴플렉스로 짓겠다 해서 그걸 또 공약을 내세웠었거든요. 그게 이제 한일 이제 국교 정상화 전에 이게 밑밥을 깐 그런 작업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했던 것인데 한꺼번에 하려니까 땅을 구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결국은 이제 분산 지금 이제 뭐 어떤 거는 남산에 가 있고 어떤 거는 이제 홍릉에 가 있고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짓게 된 거죠. 근데 어떤 이유였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다가 68년인가 69년인가에 지어지는데 설계자가 바뀌어요. 송민구라는 다른 건축가. 지금의 건물은 김종업 선생님의 디자인이 아니에요. 이제 형태는 비슷해요. 2층에다가 이렇게 있는 건 비슷한데 송민구로 설계자도 바뀌고 약간 디자인이 바뀝니다. 외관은. 그래서 저는 71년도에 쫓겨나는 이유가 다들 뭐 광주 대단지에 뭐
그 배후라 가지고 뭐 쫓겨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미 이 60년대 초반부터 정부의 이제 미운털이 좀 쉽게 말하면 박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와 도저히 못 참겠다 이거 저 인간 정말 내보내라. 그래서 이제 내보내는 거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67년에 이제 엄청나게 큰 사건이 터졌는데 김수근 이제 김중업의 뭐 라이벌이라고 얘기도 하고 사람들이 뭐 김수근 한국의 그 대표적인 건축가 그러면 김수근, 김중업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사실은 김수근이라는 인물이 이제 등장한 것이 65년에 5월 25일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라는 이걸 뭐 어떻게 설명해야 돼? 전국에 있는 모든 공공기관 건물을 다 도맡아서 설계를 하던 곳이었어요. 그냥 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다. 다리도 물론 다리 설계도 자기들이 할 수도 있었고 공항도 자기들이 할 수 있었고 뭐 한다면 그냥 자기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런 완전히 그 맘모스 뭐 이런 거대한 집단의 명목상 부사장이고 실제로는 사장이었어요. 하는 일은 그게 김수근이 65년이니까 30 몇 년 출신이니까 김수근이 여기도 30 초반에 이런 중요한 자리를 맡게 되는 거죠. 또 총리하고 같이 이제 담배 피면서 대담하고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사진이 돌아다니거든요. 이 김수근이 부여박물관의 현상설계에 당선이 돼서 안을 발표를 했는데 그게 이제 외색이 짙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신문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동아일보에서 막 논쟁이 붙어서 막 그랬는데 이제 거기에 기름을 넣었다가 한 드럼을 넣었다가 김종수 선생님이 붙는 거죠. 이고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부어버려요. 그래서 망거 부여박물관 설계도를 보고 순수하게 이건 완전히 일본식 풍조다. 역수입 운운하는 것은 폭언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래서 이거를 김중업 선생님, 다들 생각을 어떻게 했냐면 김수근이 김중업의 제자다. 맞아요. 왜냐면은 이제 서울대 건축과 교수였고 서울대 건축과 학생이었거든요. 김수근이. 근데 이제 저도 그렇게 다들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저도 그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은 사실관계를 따져보면은 뭐냐면은 당시에는 6월 첫째 주가 개학이에요. 그래서 6월 첫째 주 개학을 하고 오리엔테이션을 일주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 주말에 6.25가 터졌어요. 6.25가 터지고 다들 피난 가버렸고 김수근은 대부분 알고 있는 거하고 다르게 군에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군에 들어갔다가 그 해였나? 부산으로 피난을 갔던 누나한테 방문을 했는데 통역병이었던가 뭐 그랬대요. 그 인터뷰 기사가 있어요. 누나하고 했던. 네, 통역병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누나가 걱정이 돼서 동생이 걱정이 되니까 예물을 팔아가지고 일본으로 밀항을 시켜버려요. 그게 뭐냐면 탈영을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군인이 휴가를 나왔는데 이번에 뭐 장관 뭐 그 시끄러웠잖아요. 이걸 완전히 탈영을 시킨 거야. 근데 그걸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신문 기사에서 내가 걔를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일본으로 보냈다고. 그 밑에 사실은 관로하면 탈영이 있는데. 그러니까 김중업하고 김수근은 마주친 적이 없어요. 그렇게는 선생과 제자로는 마주친 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리엔테이션하고 군대 갔다가 탈영해 버렸는데 그러고 난 뒤에는 여기에 학사의 그 기록이 없어요. 서울대 입학만 했고 졸업을 안 했고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수승과 제자라는 것도 되게 웃긴 거지 사실은. 그렇지만 또 집안에 또 얽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김중업에게 인사를 왔다는 얘기는 있어요. 부산에 피난가 있던 김중업에게 김수근이 인사를 왔었다. 그리고 난 뒤에도 김중업은 김수근을 부를 때 김수근 군이라고 했어요. 김군. 근데 김군을 또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이거는 밑에 사람들한테 부르는 그게 김군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김원 선생님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한테는 김원 선생이라고 하고 김원 선생님의 스승인 김수근 선생한테는 같은 자리에서 제자한테는 김원 선생이라고 하고 이 사람의 선생한테는 김궁이라고 불렀다고 그래서 자기가 되게 난처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모르는 얘기인 게 그 당시에는 궁이라는 용어 자체가 나이 많은 사람한테도 썼었고 동년배한테도 썼었고 그 호칭이라는 게 밑에 사람한테만 쓰는 용어는 아니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는 것도 이게 단순하게 스승과 제자라는 그 관계도 따져 보면은 되게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의 가능성이 있고 이런 거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재밌는 예. 그래서 지나가시죠.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이게 꼭 이제 그 부여박물관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이제 한국 사회의 문제가 이제 감정적 민족주의 수준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거를 이제 민족주의 이런 거에 감정이 다들 이제 들어가 있다. 왜? 한일국교 정상화. 아니 나 아파 죽겠는데 쓰라리인데 잘 때마다 나보고 계속 고춧가루 뿌린단 말이야. 누군가 소금 뿌리고. 이게 이제 여기 또 재밌는 거는 김수근이라는 인물이 한 10년에 걸쳐서 세 개의 박물관을 하는데 진주에 박물관이 하나가 있고 청주에 박물관이 있어요. 근데 각각이 이제 조금씩 다른데 다 한국풍이긴 해요. 하나는 일본의 어떤 게 많이 들어간 한국풍이고 또 어떤 거는 이걸 약간 이게 변형을 했는 거고 또 어떤 거는 또 다르게 변형을 했는 거고 그 시대에 맞춰서 사회 분위기에 맞춰서 이게 조금씩 달라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의 디자인이라는 이 책을 쓴 이제 이 저자 김용근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는 그런 거죠. 김수근의 말대로 해석을 이제 번역을 해서 뭔가 은유를 했는 부여박물관은 그 당시에 박살났다. 그런 방법 자체가 먹히는 시절이 아니었다. 은유가 먹히는 시절이 아니었다. 그 당시는 직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적인 혹은 민족주의적인 뭔가 건축을 하려면 한옥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콘크리트든 뭐든. 근데 그거를 해석을 해서 현대화하면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은 아까 전에 그 얘기 했었잖아요. 모더니즘이니 현대적인 건축이라는 게 일본풍이고 서양풍인 건데 사실은 그게 어떻게 해석은 또 받아들여지기는 그게 현대적인 거로 받아들여졌다고. 그러니까 김수근이 어찌 보면은 또 해석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김수근은 나름 한국적인 것을 해석을 자기가 해서 은유를 했는 건데 누군가 그걸 보기는 현대적인 것은 대중한테는 일본 거 아니면 외국 거니까 이건 일본 거니까 두 개의 카테고리밖에 없으니까 이걸 어디 넣을까? 여기 일단 일본 거야. 그래서는 단죄가 되는 거지. 그때는 안 됐는데 받아들이지를 않았는데 사회에서 못 받아들였지. 너무 경직돼 있던 사회니까. 근데 한일국교 정상화가 되고 난 뒤에 한 10년쯤 흘러가니까 5년 10년 흘러가니까 직유가 이제는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또 은유를 해야 돼.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당시의 시대 분위기에서 허용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67년도에 경향신문에 이제 당시에 이제 아까 전에 말했던 수출 입국에 중요했던 제품 디자인이 있어서 어떤 그 무대 가장 큰 잔치가 상공 미전이었는데 그때의 그 포스터를 누군가 뺏겠다 이래가지고 또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위에 거는 한국에서 디자인한 거고 밑에 거는 일본 건데 제 눈에는 전혀 다른데 전혀 다른데 이거를 또 뺏겼다고 또 신문에 내고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이게 감정적 민족주의 수준 이런 거로 볼 수 있는. 어찌 보면 밑에 게 태극기 문양 같기도 하고 태국 문양 같기도 해서 방향성 자체는 좀 차라리 위에 게 일본 거 같고 그렇죠. 밑에 게 한국 거 같은데. 재밌는 얘기죠. 어쨌든 뭐 우리의 그 50년대 60년대를 지나오는 그 예술이나 뭐 디자인 사회에 있어서 특히 건축도 마찬가지고 그 결국 정리되지 않는 거죠. 그 선이나 외형이 갖고 있는 그 특징적인 것들과 그다음에 그 안에 공간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사상이 갖고 있는 걸 재해석해내는 그런 방향성이 결국은 융합되지 않으니까 이제 벌어지는 얘기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실은 그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과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서로 안 맞는 서로의 그 음. 두 개의 시간대, 그다음에 두 개의 서로 다른 것이 하나의 이제 그 용어로 이렇게 오게 큰 되면서 따옴표 하나를 네. 묶여가지고 이렇게 엄청나게 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걸 뭐 다 정의하고 한다는 거는 한 자리에서 뭐 저는 영향도 안 되고 시간도 없는 거고 하여튼 뭐 그러면서 이제 그 김수근을 대변한다고 하는 김원 선생님이 자기 홈페이지에 자기가 어떤 강연에서 있었던 김수근의 외색 논쟁에 대해서 글을 썼었어요. 글 전체가 이렇게 길어요. 이 뒤에 깔려 있는 게 김수근의 외색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썼는데 제가 해석하기로는 뭐 그런 거죠. 그 헐리우키드의 생애. 뭐 김수근이 교육도 다 그렇고 집안도 다 그렇고 부인도 일본인이고 뭐 어쩌라고 그런데도 그거 가지고 그 당시에 그 시기에 그런 걸 이해하면 이걸 외색이다 아니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웃깁니다. 재밌는 게 청주에 가면은 김수근 선생님이 네, 지금 청주. 목욕탕이 있어요. 그게 얼마 전에 그 김수근 선생님이 지은 목욕탕을 보통 이제 그런 그 개인의 김수근 선생님이 이미 이제 그 목욕탕을 지을 때만 해도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공간을 운영을 하고 계셨고, 근데 이제 그 목욕탕 주인께서 자기 와이프가 평생을 고생을 했기 때문에 자기 부인한테 선물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목욕탕이?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제 집에서 이제 그걸 운영을 하려고 해요. 근데 건축가의 멋있는 건물이 있는 거를 그 와이프의 이름으로, 아내의 이름으로 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김수현 선생님 찾아가서 애원을 했대요. 우리 아내가 이건 우리가 평생 번 돈을 가지고 이걸 하려고 하니까 선생님이 건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나중에 이제 그 저희 영상에서는 나중에 편집이 될 거긴 하지만 굉장히 우람한 성적 메타포를 또 하는 거. 우람한 그놈의 참. 근데 마치 공장 같아요. 파이프 라인이 어. 이렇게 있고 앞쪽에 굉장히 단단한 느낌의, 그래서 독창적이고 아주 독특한 게 그 청주 원도심에 남아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봐야겠어요. 네, 한번 찾아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것만 봐서도 저는 그 아까 외색 논쟁이라고 하는 그런 거에서 이미 그 근접할 수가 없거든요. 그 원기둥에 그 기둥들이 쫙 파사드에 있는 그런 디자인이 뭐 경동교회도 마찬가지고 예, 사실 그렇게 예, 치면은 예. 그런 건데. 그래서 결국은 어떤 한 작가가 당연히 작가로서 성장하는 데 있어서 모방과 그다음에 재창조의 어떤 순간들이 만나지는 것처럼 아까 얘기한 대로 헐리우드 키드처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받아들였던 그 조건들이 그 외부적 조건들이 결국 자기 내재화되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적인 관점에서 그 저자의 의도성을 뭐 배제한 채로 관람객의 어떤 눈으로 보는 그 어떤 유사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또 어느 만큼은 수용이 돼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나 있다고 생각은 들긴 합니다만. 예. 그래서 이제 뭐 넘어가시죠. 이제 예.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이제 우리 이제 시작하면서 얘기했던 것들이 있었죠. 자기 표현의 욕구를 눌려있던 것이 이제 터트리기 시작했었고 제도가 갖춰지지 않았던 60년대, 70년대 뭐 70년대 들어가면 제도가 갖춰지지만 그래도 아직은 이렇게 세밀한 그런 것들은 없었단 말이에요. 특히나 이제 사회 상류층에서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에피소드들 군 이제 관련된 김종업 선생님도 태평양 전쟁, 한국 전쟁에 다 이제 피하셨고 병력의 의무를 프랑스로 가면서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으셨습니까? 김수근도 마찬가지고 대부분들이 사실은 지금 우리가 보는 어떤 즉 고위층의 자녀들이나 본인의 병력 비리는 사실은 우리의 유구한 전통이에요. 민족의 전통이죠. 그래서 그걸 전통으로 그건 전통이죠. 오래 몇 세대에 걸치면 이건 전통이 되는 거죠. 병역 깊이가 우리의 문화, 우리의 문화예요. 그거를 이제 엄청나게 크게 벌어졌던 일이 이제 김지아가 사상계라는 당시 엄청나게 유명한 잡지가 있어요. 그 사상계에 실었던 오적이라는 이 시인데 이 시는 사실은 시라고 얘기하지만은 지금 바탕에 깔아놓은 이 전체가 한 편의 시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산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 중에 이제 건축과 관련된 부분만 땡겨와도 이 정도로 이제 빡빡하게 차요. 근데
보면은 참 웃긴 내용들이 많은데 이게 뭐냐면은 물론 이제 과장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없는 일을 갖다가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히터가 뭔지 뭘 어떻게 알아? 뭔가 있었는 거를 약간 과장을 했다고 생각해요. 이게 논란거리가 된 것은 분명히 사회에 이런 고위층의 사치가 호화 사치가 문제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김지아 당시에 젊은 이제 서울대 졸업한 지 몇 년 안 되는 시절이었는데 이런 이제 시를 겁도 없이 써서는 이것을 당시에 70년 5월에 국회에서 김웅주라는 의원이 이거 문제 있다 우리 국회의원 왜냐하면 이미 국회에서도 알고 있었어요. 자기들 지금 국회의원 혹은 장관 뭐 혹은 공무원 고위공무 층이들이 동빙고동에 문패가 없는 호화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돼서 문패 달기 운동도 하고 정부에서 아 그게 그것 때문에 문패를 주소를 알 수가 없으니까. 아방궁. 네, 저희는 그래서 그냥 많은 사람들이 이 자기 이름을 이렇게 집에 달면 우편물을 잘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다는 줄 네. 알았더니 이 그게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제 없는 거예요. 그게. 아 그렇군요. 그래서 아방궁이라는 용어도 상당히 오래됐어요. 한국에서 쓴지. 그래서 이거 보면은 커요 주택이. 특히나 오른쪽에 있는 주택은 수영장에다가 저는 저기 이제 이렇게 지붕에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뚫어놓고 있는 저런 부분을 보고 이거 김중업 선생님이 했는 것 같은데 아 저쪽 오른쪽에 있는 거. 이거 근데 못 찾았어요. 이런 도면을 못 찾았고 큰 주택이 있었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맞춰봐도 이리 돌려보고 저리 돌려봐도 안 맞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거의 맞다고 보는데 김중호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뭐 항공지도도 찾아보고 사진을 찾아보고 했는데 못 찾았어요. 동빙고동에 이렇게 큰 주택이 눈에 안 띄어요. 그래서 어쨌든 당시에 뭐 난리였어요. 이 정도로. 그래서 뭐 옷차림뿐만이 아니고 다들 그 수준이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여기 장위동에 우리가 60년대 말의 주택, 70년대 초의 주택 같은 것들이 큰 것들 많잖아요. 지금 사실 이 집도 원래 지어진 건 70년대 11월 달에 지어졌고 그 원래 지어졌을 때 모양은 어땠는지는 지금 저는 아직은 고증된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걸 추정할 수 있는 건 바로 이 옆집. 이 옆집이랑 이 집이랑 아마 거의 유사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거고 이 옆집을 가서 보면은 저기 있는 아까 방금 전 보여주셨던 그 집들 저기 맨 왼쪽 위에 있는 저랑 풍미의 비슷해요. 소스였죠? 예, 비슷하고 그냥 우리 흔히 얘기하는 뭐 저런 거는 우리 뭐 미국이나 이런 데 가보면 2층집 양옥집으로 지은 그런 식의 약간 뭐 당연히 테라스에 있는 뭐 이런 석조 기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코린트 양식을 진짜 뭐 이만한 짱깔망한 다리처럼 만들어 놓는다든가 뭐 아니면 그거를 누구는 또 혜태 다리처럼 그 호랑이의 그 우리나라의 어떤 모티브를 넣어가지고 모양은 이렇게 볼록한 이오니아식을 만들어 놓고 바닥에다가 호랑이 발처럼 이렇게 찍혀가지고 놓는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재밌는 게 저런 주택이 아주 많은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저쪽에 남쪽에 가면 창원이나 아니면은 부산 쪽에 그 부천, 지방 쪽에. 예, 지방 쪽에 흔히 얘기하는 부산 외에 신흥 도시로 개발된 곳 90년대 이후에 그러니까 80년대부터도 아니고 80년대 후반쯤 들어서서 창원시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신도시 개발이 되죠. 계획도시로. 그런 데에 거의 대부분 저런 도시 아파트를 저런 2층집 양옥집을 짓고 위에다가 기와를 얻습니다. 청기와. 이게 한옥식 청기와를. 저도 내려와서 굉장히 놀랐어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독특한 감성이다. 그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민족주의적 민주주의와 이게 안 맞는 거 두 개를 딱 붙여놨는데 나름 그게 일괄적으로 쫙 있으니까 또 나름 이게 새로운 앤틱인가? 뭐 이런 생각도 나름 한국식으로 한 게 민주적으로 민족주의를 네, 그렇죠. 약간 좀 독특함을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70년대 넘어가면은 이제 사실 김종호 선생님이 할 얘기가 없는 게 이제 쫓겨났으니까 이때 이렇게 쫓겨나시니까
김종호 선생님에 대해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데 사실은 이 앞에 있는 이 이미지가 상징하는 것이 이제 큰 거죠. 왜냐하면 앞서 얘기는 했지만은 76, 77, 78년도에 나라에 막 사기 집 투기 붐이 막 부동산 투기 붐이 일어가지고 잠실 아파트 들어서고 막 삼익 아파트 무슨 아파트들이 막 민간이 막 짓기 시작하면서 이제 단독 주택의 비율보다 아파트의 공동주택의 비율이 더 많아지는 시기가 이제 그때가 되거든요. 70년대 말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생각하는 게 이게 중산층이 등장하는 거다. 그러면서 투기를 통해서 돈을 번 사람들이 부를 축적하면서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그 전에는 개인이 돈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일제 때 이제 그때 사람들 아니면 참 힘들었는데 이제 개인들이 기업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도 개인들이 돈을 이제 벌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그런데 어찌 보면은 이 시기가 김중업 선생님이 이렇게 쫓겨나고 했고 했는 게 뭐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결국은 김중업 선생님이 중산층의 등장하는 시대와 적응을 합을 맞추지 못한 거 아닌가. 김수근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두 분이 결국은 그렇게 해서 쓸쓸하게 80년대 중반에 퇴장을 하는 거거든요. 김중업 선생님은 돌아오셔서도 적응을 못하신 거는 마찬가지고 결국은 뭐 이걸 뭐 새로운 질서, 새로운 어떤 시대의 분위기에 두 분 다 적응을 못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뭐 송문영 선생님과 함께 같이 이제 했던 그 도시의 삶 그 때는 우리가 이런 걸 많이 했었는데 그죠? 그렇죠. 박완서 주말농장이나 73년도에 등장했던 작품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아파트 분위기가 이미 이제 좀 선망의 대상이 되고 초기니까 70년대 초기니까 뭐 이러다가 이제 안병희 선생님, 김종욱 건축가 밑에서 이제 일도 하셨고 했던 이 안병희 선생님은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당시 유행했던 불란서집, 뾰족집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그 당시에 불렀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비판하신 거죠. 비판하시고 이제는 돌아와라. 본질적인 어떤 그런 집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얘기 자체가 이제 덧없어지는 것이 초기 70년대 초기니까 이런 얘기라도 하는데 이러다가 이제 아파트로 이제 이 주택이라는 게 아파트로 다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선망의 대상은 세원상가가 되고 예를 들어 여의도 뭐 아파트가 되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80년대 그러니까 결국은 아파트 세대의 청소년기를 지내면서 온 사람으로서는 사실은 그런 2층 집, 양육집이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그저 그 여자 주인공이 사는 그런 집이었고 흔히 이제 지금 제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계층화 그러니까 어쨌든 사회가 지금이야 저희가 계층화가 그래도 많이 깨져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예전에는 상류층, 중산층 뭐 그다음에 여기 문희 선생님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문희 선생님 인터뷰했는 거 보면 자기 자택 앞에서 물 주면서 이렇게 딱 여기 그 공유주차장 건너편에 있는 그 큰 집이 문희 대배우 문희의 자택이었는데 인터뷰하는 거 은퇴 기사도 거기서 했었고 그 단독주택에서 딱 마당에서 이렇게 그게 사실은 말씀하신 어떤 상류층의 어떤 상징 같은 그렇죠. 이미지죠. 나 우리 집 지었어. 한옥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적산가옥에 사는 것도 아니고 나 집 지어서 사는 사람. 아파트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는 아파트는 조금 다른 의미였던 것 같아요. 예. 이게 이제 주거사 같은 것들 공부를 해보면은 60년대 말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공동 화장실, 후세식 화장실 이런 것들 많이 썼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좌변기가 들어오고 이런 것 자체가 이제 위생도기가 만들어지고 하면서 그게 했던 게 70년대 말 되면서 이제 제대로 그런 것들이 갖춰지기 시작하고 신문물이 들어오니까 그걸 또 선망으로 이렇게 선망하게 되고 이런 거죠. 그 전에는 공동 화장실 쓰고 하는데 누가 뭐 아파트를 좋은 걸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최인호 선생님의 전람호의 그림 전람회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인용했던 것 자체에도 전람호라고 적혀서 제가 옮겨 쓰면서도 이상하다 이게 전람호는 사람 일인가 생각해. 지금 보면 당연히 전람회인데 그죠? 그죠.
그래서 영화가 그때 당시에 두 편의 영화를 했지만 70년대 대표적인 영화의 장르가 호스티스 영화래요. 술집 여자를 호스티스라고 하는데 그 술집 여자들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들이 10년 동안 막 몇 편이 쏟아졌었어. 그래서 별들의 고향 속편 뭐 2, 3 뭐 이렇게 막 나오고 오양의 아파트 속편도 막 나오고 그랬었어요. 오양의 아파트의 주연은 놀랍게도 김자옥. 그래서 이 배경이 되는 이런 이제 아파트들이 이렇게 보이죠, 그죠? 이게 신성일 대배우 그 당시에 배우 신성일이 했던 주연으로 나왔던 별들의 고향 밑에는 오양의 아파트. 야, 여기 이야기가 있네요. 영화가 있네요. 아, 예. 그래서 제가 그 많은 포스터 중에 제가 이걸 골랐던 이유가 여기 밑에 영화관 이름이 나와서 혹시나 여기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장미동에 있었던 영화관이 있었는데 네, 안 그래도 저번에 한번 그래서 한번 얘기하셨는데 뒤져보려고 했었는데 지금 봐서는 떠오르지는 않네요. 근데 여기에 이제 문구들도 되게 자극적이고 보면은 하여튼 제가 일일이 읽지는 않을게요. 그냥 뒤를 넘어가죠 저희가. 네. 네.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끝났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은 70년대 넘어가면서 이제 투기 억제 88 조치 되게 부동산 쪽에 공부하는 사람들 88 조치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복분이라는 용어가 이제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중산층 아파트를 건설하겠다. 로 전환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주택공사가 지금의 LH, 그러니까 LH가 그 전에는 작은 평수 이런 것들 짓고 서민들을 위한 아파트였는데, 그러니까 전쟁 때문에 이제 피난 개념이 좀 이렇게 강했었는데, 76년도에 들어서면서부터 17평 이하로 짓던 거를 23평, 25평형으로 고층 위주로 짓는다 해서 이제 분위기가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서 중산층이 등장한 것이 70년대 말이고, 장이동도 상계동의 아파트가 그죠? 그렇죠. 80년대에 80년대. 개발되면서 장이동의 주민들이 떠나기 시작했고, 교통편도 그쪽으로 쏠리기 시작했고, 힘이 그쪽으로 넘어가기 시작했고, 어찌 보면 장이동의 어떤 쇠락, 물론 이제 여의도로 넘어갔다고 얘기는 했지만, 여의도로 갔던 사람들이 강남으로 넘어갔지만, 그 뒤에 이제 완전히 KO 펀치는 상계동 상계동이요. 개발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재밌는 게 이제 여기서 아파트 평수 얘기예요. 사실 저는 아파트 평수가 그 제 어렸을 때 살았던 아파트가 17평, 18평이었던 것 같아요. 그 5명이 살았는데도 17평, 18평에서 살았던 거지. 근데 왜냐면 그 평수 말고는 20평이 넘는 아파트는 거의 없었으니까. 근데도 좁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예. 근데 그 중에 이제 하나의 이유는 저희가 이렇게 많은 기물을 놓고 살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소파도 없었고 제 기억에도 그냥 부엌도 우리 지금처럼 저희가 거실과 부엌과 모든 게 지금 원플러 같은 선상에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저희 집도 부엌이 낮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정지를 내려갈 때는 높이를 같이 할 수 없으니 한 발을 내려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 발을 내려서 가야 됐던 게 항상 있었고, 화장실 같은 경우도 흔하진 않지만 한 발을 당연히 내려가서 내가 자는 공간과 그 다음에 화장실이나 이런 기능을 담당하는 부엌 같은 공간은 같은 플로어에 같은 높이에서는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뭐의 차이냐면은 그 전에는 이제 부엌의 취사를 하는데 썼던 그 열원 에너지가 집을 데피는 난방하는 에너지와 똑같은 거였죠. 부엌에서 밑에서 아궁이를 해서 속도 데피고 그 다음에 집도 데폈는데 그게 이제 분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부엌은 가스레인지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난방은 따로 하다 보니까 부엌은 내려가서도 충분히 가능했었고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지 사실은. 그렇죠. 그냥 그 습관들이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23평, 25평은 벌써 이미 고층화되어 있고 서구적 방식,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플로어는 같은 플로어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항상 방에
붙박이장이 음. 그 하나 달려 있었던 그 신발장이나 붙박이장이 항상 빌트인으로 들어가는 그 집으로 옮겨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게 중산층 아파트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서구에 있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받아들이면서 결국은 우리한테도 어쨌든 그 현대화, 뭐 모더니즘 이것들이 온 시대는 사실 60년대, 70년대를 지나는 과정 속에서 60년대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그건 한참 뒤에 80년대 이후에나 그것들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사실은 생활이 바뀌거나 이런 공간에 대한 감각적인 게 바뀌지 않으면 의식도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아까 뭐 김주원 선생님의 어떤 현대적인 건축의 어떤 사실 그 서산부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전 놀랐거든요. 그 시대에 그 70년대에 그런 어떤 건축을 그리고 휠체어가 내려가거나 아니면 침대를 그대로 끌 수 있는 이런 어떤 기능적인 면까지도 그러니까 현대 건축인 거지.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그 어떤 포커스가 굉장히 다르다. 네. 그러고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다시 조망하는 필요는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거 이제 실생활로 넘어오니까 이제 몸으로 팍팍 느껴지는.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사진은 이제 청약 받으려고 저 줄 줄 서 서 있는 있는 거. 그래서 그런 거고. 그래서 사실 이 사회차를 하면서 많은 책들을 이제 읽어야 했었고 뭐 모르니까 그죠?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서 60년대, 50년대 이제 공부를 참 많이 했는데 많이 읽었는데 공부했다기는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몇 권의 책들이 제가 눈에 띄었던 것이 사실 김중업을 얘기하려면은 그 한양대학교 정인하 교수님이 쓰신 시적 울림의 세계 이 책을 벗어나는 건 되게 힘들어요. 뭐 어떤 좋든 싫든 집대성을 해놓은 책이라서 이분이 또 김수근 책도 쓰셨고 현대건축가 1세대를 연구한 어찌 보면 유일한 분이시기도 하고 그 뒤로는 나타나지를 않고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아래 오른쪽에 있는 붉은 책이 저게 이제 최근에 나온 작년에 나온 수리산방에서 공저로 김중업 서산부인과 의원 책에 대한 평가는 뭐 저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책은 한 건물을 이제 되게 어려웠다고 들었고 짐작이 가요. 건물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두꺼운 책을 쓴다는 것 자체가 사료도 많지 않은데 그러니까 해석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무리수 같은 것들도 이제 얘기했던 그런 무리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올해는 프랑스 대사관이 나오려고 했던 거 뭐 그랬을 거예요. 아마 책을 뭔가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이거는 김종업 박물관에서 네. 그 기획하는 네. 책인 거죠. 네. 그리고 위에 이제 한국의 디자인 이 책은 상당히 좋은 책이에요. 한국의 디자인사인데 사실은 그래서 디자인만을 얘기하는 책이 참 없는데 디자인사를 김종호 선생님은 이제 또 말씀드리지만 김수근 선생님이 공간을 창간하신 것처럼 김종호 선생님은 월간 디자인을 창간을 하는 것을 계획을 하셨고 본인이 나중에 이제 그만두시고 난 뒤에 창간이 됐지만 어쨌든 월간 디자인의 배후에는 김중업 선생님이 계신다. 김종호 선생님한테 어울리는 거죠. 이런 거에 좋아하셨으니까. 그리고 한국 지식인들의 아시아 기행 45년에서 66년 이렇게 적혀있는 이 책도 괜찮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 생각했던 것이 김종업 선생님이 내가 빙의를 했을 때 베트남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김종업 선생님은 광주대단지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셨다는데 한국의 사실은 김종업 선생님뿐만이 아니고 한국의 지식인들은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왜 아무 말을 안 했을까? 혹은 광주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김중업 선생님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살아계셨는데 88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뭐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는 김중업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때 당시에 한국 지식인 혹은 그때 당시에 우리들이 살아 있었다면 어떤 생각을 했었을까라고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책도 이런 기획이 되게 재밌어서 이번에 이
책을 읽으면서 조금 도움이 됐고 왜냐하면 김종우 선생님이 프랑스로 가실 때 그때 당시 직항이 없어서 일본으로 갈 때도 두 번을 갈아타셨고 거기서 홍콩, 방콕, 뭐 칼커타, 카라치 그 다음에 로마로 가셨던 거 로마, 베니스 이렇게 해서 들어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뭐 10군데 정도를 거쳐서 가시면서 거기에 그 어떤 소회가 있을 건데 그렇게 많은 기록을 남기시진 않았어요. 수첩에. 근데 어떤 걸 생각을 하셨을까? 일본을 거치면서 해방 후에 유학을 하셨다가 다시 일본을 몇 년 뒤에 돌아가셨을 때 그때 가면 어땠을까? 뭐 이런 것들이 좀 이제 궁금했는데 많이 못 찾았어요. 그리고 뭐 그 다음에 논쟁으로 읽는 한국 현대사 이런 책들은 사실은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이 책만은 아니고 그죠? 뭐 많죠. 유시민 선생님이 쓰신 책도 있고 현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이번 기회에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이 현대사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고 이 이제 강의가 4번에 걸친 강의가 유튜브에 올라가고 그것이 이제 누군가가 보게 된다면 특히나 이 후의 세대들 저도 70년대생이지만 70년대 이후로 태어난 사람들이 좀 60년도 마찬가지죠. 6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60년대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을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전쟁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이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왜 우리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나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단초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관심을 좀 가졌습니다. 아니 저는 이렇게 쭉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1980년대로 들어서면서 어떻게 이제 이 김종호 선생님의 이 어떤 건축과 함께한 건축적 삶이 어떻게 이제 이렇게 연결될까 굉장히 좀 궁금했었는데 그 처음에는 사실 50년대, 60년대 비롯해서 김종호 선생님이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냥 금수저도 아니고 이거는 보석 숟가락 정도로 그런 분이셨다.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일본과 이제 유럽의 어떤 그런 영향을 독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발현하시는 굉장히 권력 있는 분이다라는 어떤 그런 약간의 어떤 그런 그 좀 뭔가 비판적인 시각으로 이 김종 선생님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좋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후로 1970년대 이후로 갑자기 뭔가 이제 이 아파트가 등장하면서 이 정말로 그 현대 자본 앞에서 이 건축가 그렇게 이제 굉장히 이제 커다란 역할을 했던 독보적이었던 어떤 이 건축가의 한 생애라기보다는 어떤 그 역할이 갑자기 이제 이 아파트 앞에서는 금방 어떻게 이제 이 뭔가 이렇게 뭐라고 형용하기 어렵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처음에는 굉장히 좀 약간 크리틱한 시점으로 이분의 어떤 건축물들을 바라봤었는데 오히려 이제 이 70년대, 80년대 이후에는 아파트 앞에서 이제 뭔가 이렇게 더 이상 어떤 고유한 어떤 그 이 생산적인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단계에서 그렇다면 중요한 지금 얘기일 수 있어요. 네, 지금 2020년인데 지금 시기까지 사실 그것이 계속 연결되고 있다라는 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관심을 가졌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었냐면은 루코르비지에 사무실에서 일했던 아시아인들이 몇 명 있었단 말이에요. 국적으로 보면 일본 사람들이 좀 더 많았고 인도인이 한 명 있었고 한국인이 한 명 있었고 중국인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중국인은 구조기술자여서 건축가로 활동을 하지 않았고 한국 사람, 예를 들어 인도 사람, 일본 사람이 있다면은 세 명이 각각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어떤 일을 했을까? 거기서 그 좋은 거를 배워서 어떤 일을 관심을 가졌을까? 인도 사람은 재작년에 프리츠커상이라는 상을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발크리시나 도시라고 하는데 이 사람하고 일본 사람 거의 비슷한 시기에 김중업보다 1년 전에 김중업이 들어가기 1년 전에 그 전해에 그 사무실을 떠났던 사람이 있었어요. 타카마사라고 하는 사람. 둘은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서 제일 먼저 관심을 가졌던 것은 주거였어요. 왜냐하면 전쟁 후였으니까 주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고
둘은 끝까지 일본에 간 사람은 주거학 책을 쓰고 주거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했었고 이 인도 사람은 지금도 살아있고 지금도 주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공동주택에 대해서. 근데 김중업 선생님은 한국에 돌아와서 봤잖아요. 무슨 일들을 했는지. 이때에 그러니까 김중업 선생님 말을 뭐 욕한다 할 수는 없는 것이 전체적으로 한국의 건축가들이 그때 당시에 1세대부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유구한 전통일 수 있어요. 우리 민족의 전통일 수 있어요. 주거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주거에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좀 너무 과격한 상상일 수도 있지만 정치 혹은 자본에 의한 하나의 이렇게 뭐 예술가가 그럴 수도 있어요. 조금 이렇게 많이 사장될 수밖에 시장이 없는 완전히 나눠져 가지고 예. 이쪽으로 너무 완전 분야가 다른 어떤 그런 사회적 저는 요구에 사실은 이렇게, 그거에 있어서 가장 큰 게 우리한테 주거는 사실 전후뿐만 아니라 우리가 조선 이제 사실은 현대화되는 관점에서 보자면 이미 새마을운동 거치기 이후는 주거에 있어서 완전히 다르잖아요. 지붕 개량 사업 뭐 지금도 아직도 시골에 가면은 그 예전에 새마을운동 때 만들었던 슬레이트를 아직도 얹고 있는 집이 있을 정도로 지방과 서울의 격차는 무지 심하고 그 다음에 대도시에서의 어떤 서울로 이제 집중되는 사람들한테는 아파트가 가장 많은 대중적인 어떤 주거의 양식이었고 그러려면은 건설사를 키울 수밖에 없었고 사실 대량 우리나라가 공급이 중요했으니까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예. 그런 논리도 있을 수 그러니까 있죠. 뭐 주공이라고 하는 게 뭐 국가기관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뭐 이건 좀 나중 얘기지만 우리가 나중에 또 내년에 대해서 어떤 또 논의를 할지는 모르지만 주공이 과연 진짜 진정한 공공주택을 개발하기 위한 국가적인 어떤 위험한 얘기긴 하지만 이런 것까지도 사실 논의의 지점에 오게 되는 것 같아요. 대신 80년대 들어서서 아까 저는 김현주 작가의 이야기가 아주 그 동감이 되는 게 결국 건축가 개인이 어떤 사회적 지식인으로서 가늠할 수 있었던 그다음에 뭔가 선도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싫기는 하지만 선도적인 어떤 입장에서 예 그런 그 제안들 아니면은 뭐 어떤 건축적인 그 활동 뭐 어떤 역할들이 건축계에서의 역할들이 이제 점점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냥 그 기능 위주의 어떤 사회로 변질되어져 가는 것들이 많이 보였던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거기에서 그 흔히 얘기하는 돈을 버는 사람들은 결국은 기업을 가지고 있었던 건축회사나 그다음에 그걸 또 80년대 그러니까 70년대부터 80년대를 지나면서 사실 군부 독재가 그 자리를 잡으면서 만들어졌던 박정희 정권 외에도 그 이후에 이어진 그 전두환이나 노태우 정권까지의 어떤 군부 정권에서 만들어진 똑같은 패러다임들이 계속적으로 재생산되는 것들이 우리가 정치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오늘 좀 너무 깊이 얘기를 하다 보니 길어질 것 같아서 아마 그냥 뭐 마지막으로 이제 혹시나 이제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얘기는 하는데 좀 덧붙이긴 하는데 예. 이제 그렇다고 해서 건축가들이 전혀 신경을 안 쓴 건 아니고 전체 어떤 큰 흐름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마포 아파트 같은 경우 엄동원 뭐 나상진 같은 건축가들이 이제 설계에 참여를 했었고 뭐 최근 사례만 해도 뭐 조성용 뭐 김태수 뭐 이렇게 해서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지어졌었고 최근에는 더 이제 그런 게 많아요. 건축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아요. 근데 아직도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그 3기 신도시 참여해 보니까 16,000세대를 14,000세대를 하는 어떤 그런 계획 안에서 엔지니어링 업체의 힘이 더 세지 건축가는 크게 그게 없어요. 저하지 않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한 달의 시간을밖에 안 줘요. 14,000세대를 설계를 해야 되는데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섣부른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것도 있고 한 달 안에 해야 되니까 계속 이제 어딘가 서랍에서 꺼내야 되거든요. 그 전에 못했던 거 다시 꺼내서 써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는 건축가들이 누군가가 이렇게 실제로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뭔가를 생각해서 어떤 전체 주거의 문제를 예를 들어서 인도나 일본의 어떤 그 건축가들이 했던 선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그런 것을 우리의 1세대 한국 현대 건축가들은 안 했는지 못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 않다. 그게 예를 들어서 대량 공급의 논리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우리가 지금 이번 자리에서 얘기를 못했던 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게 분리되면서 지금은 완전히 다른 시장 같이 돼서 그렇게 흘러가서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는 장이동 뉴타운, 장인 뉴타운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저도 이 얘기는 굉장히 저한테도 중요한 얘기가, 이 저층주거지가 도시재생지구로 남아있게 되긴 하지만 재밌는 게 여기에 한쪽 라인은 빌라, 한쪽 라인은 원래 집이 남아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어떤 그러니까 나이가 드신 건축가가 이 동네 오시더니만, 봐봐, 이 동네도 똑같지. 이 동네가 왜 이렇게 한쪽은 빌라고 한쪽은 아직도 집이 남아있는 줄 알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게 다 건축법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망권이랑 그 조도를 받는 권에 의해서 그게 접촉되지 않으면은 고층으로, 그러니까 4층이든 5층까지 지을 수 있고, 근데 그 뒤에 이제 그것을 받지 못하는 집들은 다시 그걸 높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흔히 얘기하는 블록 개발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집단식으로 그 조그맣게 다시 묶어서 거기를 다시 종합개발의 어떤 그 유형으로 바꾸는 그런 개발로 도시 재생이 다시 또 변질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변질일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뭐 제가 보기에도 그런, 아직까지도 우리가 건축이라는 것을 그 예술로 바라본다면, 공간 예술로 바라본다면 사실은 그 어떤 시대든 시대가 지난 역사적 경험, 그러니까 김중업이라는 한 건축가를 통해서 그 경험된 그 건축이든 아니면 상황들을 통해서 비평적 관점을 가질 수 있겠지만, 사실 건축은 단순하게 딱 하나의 어떤 공간 예술로만 바라볼 수 없는, 분명히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지점에서의 그런 아까 건축법이라든가 나의 어떤 재산권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온전한 것을 다 그곳에 담을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자산 투자잖아요. 저희 대한민국에서는. 그렇다면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까지 복합적으로 생각하는 과연 건축이라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정말 크게 던져보면서 저는 이제 좀 빠지면서 유근수 건축가님이 어쨌든 마지막 이 전체 아까 뭐 4가지의 강의를 딱 종합하셔서 얘기를 해주시긴 하겠지만, 앞으로 이런 거를 통해서 또 다른 지역과 만나는 어떤 건축적인 주제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전에 미술과의 어떤 만남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한 적은 있는데, 이런 어떤 논의 지점들이 과연 생성할 수 있는지 뭐 이런 얘기도 조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어떤 그런 여러 면을 보겠다는 게 이제 여러 가지 면을 보고 그런 여러 가지 면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본질을 이해하겠다는 건데, 그 본질이 뭐냐? 그렇죠. 본질은 사실은 이제 쉽기도 한 게 우리 장이동에서 어떻게 생활을 할 것인가, 생활하고 있는 것인가보다 생활을 할 것인가, 그런 얘기가 사실은 이제 이어져야 되겠죠. 언젠가 멀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다음에 이거 하면서도 생각을 했던 게, 다음에는 아파트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또 그때 이 아파트 이 분야 전문가를 또 모시고, 아파트는 정말 또 다른 영역이라서 그런 걸 누군가를 모시고 아는 사람들은 이제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다 하는 얘기도 생각이 났었고, 지금 현재 이제 일어나고 있는 이슈가 이제 도시 재생이니까 아무래도 도시 재생 관련돼서 얘기가 60, 70년대라는 시공간을 조금 벗어날 필요도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장이동의 현재와 미래를 얘기하려면 넘어가야죠. 80, 90년대로 넘어가든가, 그게 중요하지 않다면 현재로 넘어가든가. 저도 좀 그 면에서는 뭐 80, 90년대뿐만 아니라 약간 현재로 넘어오는 그것들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론에서 이제 지난번에 시작은 사실은 길거리에서 시작했던 거라서, 길거리에서 시작했던 거를 이제 글자로 들어왔는데 문자로 들어왔었는데, 다시 이제 한 번씩 길거리로 나갈 필요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좀 지금 이렇게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무용가들하고 같이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의미 있게 다가와서 좀 다시 일거리로 내려가서 접목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뭐 더 이상 뭐 앞에 여기는 이 네 번의 것에 대한 다른 마무리는 저는 안 하는 걸로 그 정도로 하면 아마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픈핸드입니다. 오픈핸드 저희가 내년에도 또 만나서 또 다른 기획으로 또 진행하기를 바라고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몇 개월 동안 그동안 그동안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